네, 4월 24일 금요일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나눠주실 분은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운용본부 부장님으로 계신 이정호 부장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뭐 네, 시장이 워낙 변동성도 좀 크고 네. 뭐 매일매일 막 순환매도 뭐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바쁘다는 건 좋은 의미. 네, 장이 워낙 일단 좋으니까요. 네. 네. 장의 변동성은 올해 진짜 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금요일이니까 네. 오늘까지 상황으로 보면 이번 주에 최고점도 다시 맞습니다. 돌파해내면서 네. 좀 회복력도 강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전쟁 중이잖아요. 네. 네, 전쟁 중이고 간밤에 보면 유가도 다시 올랐고 네. 국채금리도 오르고 계속 오르고 네. 네, 뭔가 주가가 오를 만한 상황과는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데 세계 증시는 회복력이 진짜 계속 좋은 상황이어서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 처음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이게 생각보다 좀 길어지면서 이제 증시가 좀 변동성 국면을 좀 맞았다가 이제 어쨌든 그 휴전 협상이 이제 시작되면서 증시가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휴전 협상이 시작되면 결국에 이게 뭐 전쟁은 곧 또 끝난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금융시장에 좀 퍼져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중동 리스크로 인한 고유가는 좀 단기적인 이슈다라는 게 이제 전체 금융시장의 지금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쨌든 이게 휴전 협상이 끝이 나고 잘 타결이 되면 유가는 좀 하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는 다시 이제 실적 베이스로 돌아가게 될 텐데 이제 실적 시즌이 지금 진입을 했는데 실적들이 다 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음.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증시는 이런 실적 기대로 좀 빠르게 좀 회복을 한 것 같고 이제 또 이번 주말에 또 이제 계속 협상이 2차 협상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 증시도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의견도 있긴 있는데, 물론 우리만 최고점을 간 건 아니고 미국이 먼저 갔고, 네. 뭐 일본도 잘 갔고, 우리도 잘 갔고, 대만도 뭐 그렇고, 주요국 증시들이 잘 가고 있기는 한데, 너무 전쟁 리스크를 좀 과소평가하나라는 일부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 그런 우려가 계속 있었기 네,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제 뭐 보시면 사실 종가상으로는 올라서 끝이 났지만 네, 중간중간에 한 번씩 뭐 뉴스들이 나올 때 중동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때 한 번씩 변동성이 있었던 장들이 좀 있었거든요. 당장 뭐 흔들리는. 어제만 해도 아, 한번 빠졌었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전쟁을 오래 끌 수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좀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증시가 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4월 말이 또 넘어가게 되면 또 거기서는 또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 4월 말 정도까지가 데드라인이라고 투자자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 1,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네. 여의도 인사이트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이정우 운용본부 부장님과 함께 인사이트 좀 나눠보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부분은 일단 뭐 전쟁에 대한 민감도는 확실히 시장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흔들리는 그 장중의 변동 구간은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시장이 보고 있는 건 시장은 항상 좀 빠르지 않습니까, 부장님? 네. 그럼 이제는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양쪽의 입장도 있고 끝나긴 끝날 것이다. 그러면 실적을 보고 있는 건가요? 기업 어, 실적에 주목하고 있는 네, 건가요? 지금 어쨌든 네, 지금 실적 시즌 구간이기 때문에 네, 기업 실적들을 좀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 한 몇 개월간의 증시의 흐름을 보면 과연 이 AI 관련된 투자라든지 이런 AI 관련 산업에서 정말 좀 돈이 실제로 벌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대두를 하면서 주식 시장이 좀 한 번씩 흔들린 적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최근에 반도체 업황은 좋지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또 생각보다 지금 주가가 계속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그런 우려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AI 산업이 실제로 뭐 최소한 반도체 산업에서라도 돈을 좀 벌어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대한 결과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최근까지 어제 이제 인텔 실적까지 좀 잘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좀 안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소프트웨어는 모르겠지만 반도체 하드웨어라고 말하고 있는 네. 부분은 좀 굳건하다라는 네. 신호들, 숫자들이 계속해서 좀 나온다. 부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올해 들어 미국 증시도 좋기는 한데 비미국 국가들 증시가 이제 더 잘 달리고 있다. 이런 네. 언급을 해주신 적이 있고 사전 코멘트로요. 자금이 왜 미국에서 빠져나오고 있는가 그러면 네. 그러니까 왜 비미국이 더 좋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 근거가 더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네. 생각이세요? 일단 제일 처음으로 그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네. 작년까지 봤을 때 지난 10년 동안 그 미국이 전 세계 증시를 사실 압도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10년 그렇죠. 내내 미국에 투자를 하면은 성공한 투자자가 되는 것이었고, 뭐 서학개미라는 말도 나왔고, 그 외에 이제 기타 국가들에 대한 증시는 사실 좀 많이 언더퍼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부터는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10년 동안에는 미국이 아웃퍼폼을 했던 이유가 소위 말하는 그 M7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어쨌든 그 투자자들의 자금을 다 빨아들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들만 매출 성장을 좀 보였고 이익의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M7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다 보니까 미국의 증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또 많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애플, 그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 안에서 사실 더 전 세계인들의 어떤 소비라든지 어떤 그 온라인 활동들이 다 갇혀 있었습니다. 아, 다른 활동은 다 뭐 아마존에서 배달을 해서 시키고 메타에서 SNS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으로 뭐 업무를 보고 다 그런 식으로 그 플랫폼 기업들 안에서만 소비가 좀 일어나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또는 좀 과거에 이제 구산업이라고 불렸던 그런 산업들에 대비해서 좀 매출 성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로 좀 많이 그 투자가 좀 쏠렸었는데요. 이제 그 2023년도에 이제 챗 GPT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AI 산업에 이런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조금 이 양상이 바뀐 것 같고 그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좀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돈을 벌었던 빅테크들이 이제 AI 투자를 위해서 이제 자금을 쓰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이런 M7 기업들이 그 영업 현금 흐름의 한 50% 정도를 AI 캐펙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 이제는 이제 GPU가 가장 부족했었고 대부분의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GPU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이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라는 기업도 사실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투자가 좀 집중되면서 초반에는 사실 그래도 미국이 좀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 GPU가 쇼티지였던 것이 아니라 뭐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 전력기기, 그리고 뭐 광통신, 네트워킹 이런 쪽으로 이제 쇼티지가 오다 보니까 그런 중간재들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이제 대부분 그런 중간재들을 이제 제공하는 기업들이 한국, 일본, 대만 요 세 국가에 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 국가들의 기업들에게 매출 성장이 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한국, 일본, 대만 쪽 기업들의 매출 전망치가 올라가고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아웃퍼폼 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산업이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서 따라서 이제 쇼티지가 나오는 그런 분야에 대부분 이제 그 빅테크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투자들이 한동안 더 지속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많은 이제 뭐 증권가에서는 뭐 내년이 되면은 영업 현금 흐름의 100%까지도 AI 캐펙스 투자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을 것이고 내년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들의 투자에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여전히 비미국 국가, 한국, 뭐 일본, 대만 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런 비미국 국가들로 투자가 진행될 실제로 자금이 이제 투입이 될 거고 그런 이제 자금 투입으로 인해서 이제 매출액 성장이 급격히 뭐 성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외 투자자들도 요런 새 국가에 좀 집중해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까, 증시에 자금도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변화,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벌던 사이클에서 이제 향후 몇 년간은 그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사이클이고, 그런 투자하는 사이클에서는 확실히 비미국 국가들이 조금 수혜를 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AI라는 큰 흐름 속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네. 뭐가 자꾸 필요한데 네. 그게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쇼티지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네. 주신 그 부분들이 다 지금 지수를 거의 이끌고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뭐 메모리, 네. 반도체 쪽, 뭐 요즘은 전력, 전력, 뭐 네. 기판, 네,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쇼티지가 붙는 쪽들이 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회가 올 줄 사실 어떻게 몰랐었죠. 보면 작년까지만 몰랐던 해도 거잖아요. 몰랐었죠. 네. 그렇죠. 작년까지도 예상도 네. 못한 일들이 이제 몇 달 사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럼 또 예상치도 못한 사이에 이 기회가 갈 수도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역으로 그런 얘기도 되니까, 그럼 과연 이런 호황이 언제까지 주식에 이어질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까 뭐 내년까지도, 내년은 더 투자가 이뤄진다 이런 말씀해 주셨으니까 향후 몇 년 정도를 봐야 될까요? 향후 뭐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충분히 이런 어. 캐펙스 사이클이 진행될 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망을 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이제 아직까지 그 빅테크들의 현금 동원력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유가 좀 남아 있고요. 어쨌든 지금도 그 작년까지 뭐 봤을 때도 영업 현금 흐름 자체가 여전히 플러스인 상황에서 일부를 이제 쓰고 있고, 이제 내년 정도가 됐을 때 한 100% 정도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제 뭐 그 기업들도 뭐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뭐 CB 같은 걸 발행하면서 자금을 또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I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기업들의 투자는 좀 계속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또 부족한 서플라이 체인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그런 기업들이 계속 수혜를 볼 것이기 때문에 좀 한동안 한 2, 3년 정도는 더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달콤하게 어쨌든 시장의 최고점을 계속 보고 있는 와중에도 이걸 이끌어가는 게 반도체, 특히나 반도체 투톱의 비중이 워낙에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 6천, 우리는 또 7천도 보고 있고 일부 회사에서는 8천 얘기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반도체 투톱에 너무 이제 치중이 된 거라면 이 숫자 자체 6천, 7천, 8천이라는 거에 그렇게 뭐 집착을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너무 치중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균형적인 감각이 필요할까요? 사실 지금 그 AI 산업에서 사실 가장 필요한 게 이제 메모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 그 증시에서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좀 크다 보니까 거의 그런 40%? 넘었습니다. 이제는. 넘었죠. 네,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투자를 좀 하겠다고 발표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이제 이런 그 상위 기업들이 돈을 좀 벌었고, 그 기업들도 이제 더 벌기 위해서는 또 투자를 계속 집행하려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낙수 효과가 어느 정도 전체 우리나라 증시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뭐 그런 전자닉스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수혜를 좀 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AI 산업 자체가 또 메모리에만 치중되지 않고 최근에는 뭐 전력기기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원전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뭐 신재생 쪽도 에너지 부족 사태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매출 성장에 대한 그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와 그 하이닉스의 독주가 뭐 계속 된다기보다는 이런 순환매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좀 골고루 올라가면서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빅테크들의 투자가 어쨌든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뭐 증시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PE 레이쇼로 보면은 사실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PE 레이쇼 자체는 멀티플 자체는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는데 네, 영업이익, 뭐 실적에 대한 맞습니다. 추정치도 네. 같이 올라가다 같이 올라갔기 보니까 때문에, 네. 이게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라는 네. 수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네. 이제라는 말씀이신데, 유가가 계속
$90 이제 위에 위치해 있고 이런 건 특히나 우리처럼 의존도가 높은, 그렇죠. 원유 의존도가 수입 원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한테는 정말 좀 치명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GDP 보니까 좀 깜짝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뭐 이런 부분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반도체라든가 워낙에 잘 되는 산업들이 상쇄시켰다라는 분석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과 기회가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 쪽도 어떻게 보면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관심을 맞습니다. 갖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좀 균형적인 감각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그 유가가 여기서 뭐 더 상승을 하거나 음. 아니면은 이 고유가인 상태가 상당히 좀 지속이 된다면은 당연히 뭐 우리 경제나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지금 현재 유가가 이렇게 고유가로 올라온 게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물 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의 시간이 좀 짧은 시간이었고 이게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동 리스크 자체를 시장에서는 5월까지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지 않은 전망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4월 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쯤이 되면은 아마 미국과 이란이 어느 정도 합의선을 좀 내놓고 좀 물러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있기 때문에 5월이 되면서 유가가 좀 빠지고 뭐 하락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면서 고유가에 좀 효과가 좀 상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리스키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이게 당연히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되고 주말에 그게 다시 5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경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현재는 어쨌든 그동안 쌓아놨던 뭐 화학 제품이라든지 뭐 정유 제품도 기존에 이제 쌓아놨던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 그럼 분명히 뭐 화학 제품이라든지 정유 제품에 대한 재고가 좀 소진됐다라는 이제 뉴스도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좀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협상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4월 말까지 조금 지켜보고 그게 좀 장기화된다 싶을 때는 그때는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시장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초반에 변동성이 어마무시했잖아요. 네, 진짜 기억을 해보면 사이드카, 네, 서킷, 사이드카, 네, 그걸 네, 그렇게 많이 네, 연일 봤던 적이 진짜 드문 일인데 정말 엄청났습니다. 근데 점점 시장은 항상 좀 적응을 하기 시작하고 둔감해진다 뭐라는 부분들 혹은 그 앞을 미래를 좀 빨리 반영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4월도 어느덧 좀 한 주 정도 남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5월 미리 좀 생각을 해보면 전쟁 이슈 어떻게 될지 뭐 이제 계속 네, 지켜봐야 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분이지만 또 하나가 연준 의장이 바뀝니다. 맞습니다. 네, 네. 케빈 워시 이제 후보자 청문회도 있었고 연준 의장의 자리가 이제 인물이 바뀌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요게 한 번 더 시장을 좀 불안하게 할 혹은 환호하게 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올 초에 네, 미국 시장이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 사실 케빈 워시 연준 그 의장 후보자의 후보자의 네. 지명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시장이 조금 이제 매파적 성향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조금 약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워시 쇼크라고 우리 그때 네, 불렀었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뭐 오라클이라든지 요런 이슈, 사모 채권 얘기도 조금 나왔었고 전반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사실 미국이 조금 조정을 좀 보이다가 사실 그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한 번 더 빠진 거였는데요. 이게 사실 그 얼마 전에 그 청문회가 있었는데 사실 그 청문회에서 이 워시 지명자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기는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약간 시장이 조금 더 우려를 했던 거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조금 뭐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 비둘기파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꼭두각시가 되는 걸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쵸, 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주기는 어느 원했던 거죠. 정도는 그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를 네. 내리고 싶어 하는데 네네네. 그 대통령이 지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좀
내리지 않을까? 릴레이션십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투자자들이 했었는데 네. 막상 또 청문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사실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네. 했고 연준은 어떤 그 중립성을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크게 뭐 걱정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차피 연준은 데이터 디펜던스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상황이 고유가가 진행되면서 경기가 만약에 조금 침체될 것 같은 우려가 있다면 그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데이터를 봐가면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5월 달에 이제 임명이 되게 되고 6월 달 FOMC에서 이제 첫 임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때쯤이 되면은 아마 그런 오히려 그 연준 그 후보자의 어떤 그 성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부터는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금리인데 이제 긴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초반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놀랐던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계속해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정책적으로. 당연히 이제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네. 금리를 인하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의외로 뭐 긴축적인 기조로 돌아서게 된다면 시장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 이런 고유가가 뭐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고유가 때문에 미국 경기에 약간 침체의 그런 분위기가 좀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선제적인 금리 인하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계속 데이터를 봐가면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얘기로 좀 들어가서 그 타임폴리오 이제 자산운용본부의 부장님이신데 요즘 같은 시장에는 운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고 계세요? 큰 그림은 어떤 전략을 갖고 계세요? 일단 저희는 네. 그 어떤 그 다가오는 미래, 네. 또 정해진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쉽고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말이에요? 이제 미래? 네. 과거에 보면 가장 이제 성공했던 그런 기업들의 이제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이제 2010년 중반에는 이제 그 아이폰 스마트폰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을 하고 스마트폰이라는 게 원래 없었다가 새로 이제 생기면서 그렇죠. 그게 전 세계인들에게 이제 침투를 해가면서 뭐 애플이라는 기업이 그리고 뭐 또 삼성이라는 기업도 똑같이 이제 그 스마트폰을 팔면서 어마어마한 사실 매출 성장을 보여주면서 크게 성장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전기차가 세상에 좀 등장을 하면서 또 전 세계에 없던 그런 이제 제품이었고 그런 상품이 전 세계인에게 또 특히 이제 정책적으로도 사실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많이 팔렸던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해진 미래가 지금 저희는 이제 AI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뭐 중동 리스크라든지 뭐 아니면 긴축 리스크가 뭐 리스크는 아니고 이제 긴축 우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증시가 좀 흔들림이 좀 있더라도 결국 내년 내후년을 봤을 때 우리의 사회 나의 삶에 어떤 서비스 어떤 상품이 침투해 있을까 더욱더 내가 많이 쓰고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결국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AI 산업일 것이고 또는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그런 전 세계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고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네, 혁신을 본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네. 그렇죠. 변화시키고 있는지. 시키고 네, 있는지. 네. 그런 부분을 보시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 부분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운용사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 부분을 다 보고 계세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또 ETF로도 정말 네.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ETF 규모가 400조? 네, 400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진짜 어마어마한, 저 깜짝 놀랐거든요. 이 숫자를 보고. 한 3개월 만에 120조가 늘어나고 있는 속도더라고요. 네. 이게 엄청난 정말 속도로 늘고 있고, 특히나 액티브 ETF도 이제 상장을 하고
굉장히 많이 규모가 또 늘고 있는데 지수를 추종하는 것과 액티브 ETF는 좀 성격도 다르고 네. 요즘과 같은 소위 말하는 좀 순환매도 빠르고 네. 불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장에서는 어떤 ETF 투자가 좀 더 유리한가요? 저희는 사실 그 액티브 ETF만 하는 하우스이기 어, 때문에 사실 뭐 어떤 상황에서도 액티브 ETF가 유리하다라고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새로운 산업이 세상에 등장을 해서 네. 주도주가 됐을 때는 저희가 액티브 ETF가 확실히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 이게 새로운 산업이라고 함은 결국 원래 시장에 없던 산업이고 없던 기업이 새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패시브 ETF 내에서는 시가총액 순으로 이제 순서가 나열이 돼 있을 텐데 기존에 없던 기업들은 그 비중이 굉장히 좀 낮게 시작을 했다가 이런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크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로 이제 치고 올라오게 될 텐데 그게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뭐 블룸 에너지라든지 뭐 아니면 루멘텀 그다음에 뭐 샌디스크 같은 그런 뭐 메모리라든지 뭐 광통신 업체들 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이제 기존에 굉장히 작은 시가총액이었다가 이런 AI 산업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큰 매출액 성장을 보이면서 지금 급격하게 시가총액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빨리빨리 시가총액이랑 상관없이 높은 비중으로 그 편입을 하고 있는 그런 액티브 ETF들이 이런 새로운 산업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좀 기존의 패시브 ETF들보다는 훨씬 좀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실제 결과로도 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액티브 ETF를 할 때는 조금은 속도감 있는 그리고 시장을 조금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리밸런싱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이 네네. 원칙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의 원칙은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이익 전망치가 좀 빨리 성장할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을 저희는 선호를 하고 뭐 예를 들어 보자면은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GPU가 가장 쇼티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GPU가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2, 3년 전 시점에서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였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네트워킹 같은 그런 기업, 뭐 아리스타 네트워크라든지 네네. 이런 기업들 한 번씩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좀 엔비디아보다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이런 메모리 기업들 그리고 샌디스크 같은 그런 메모리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처였는데요. 그게 이제 이익 전망치나 뭐 실제로 이익 성장했던 걸 보면은 작년부터는 이제 이익 전망치가 가장 메모리 업체들이 가장 높이 성장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광통신 업체들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그때그때 기업의 그 산업의 어떤 발전 현황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제품들이나 상품들이 생기고 그런 상품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좀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럼 어떤 기업들, 어떤 분야가 가장 향후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봤을 때 좋으냐라고 봤을 때 그런 저희가 보는 그런 분야나 기업의 변화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변화가 없다. 지금 현재 주도주가 계속 주도주일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은 포트폴리오 좀 유지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지금 ETF 포트폴리오 얘가 네. 다 미국 주식이네요. 미국 주식이 아니라 그 AI AI. 관련된 근데 거의 기업입니다. 미국 주식 네, 지금 미국 예로 주식 들어주셔서 뭐 중간중간에 메모리 기업들 뭐 메모리도 나오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우리도 ETF, 액티브, 네. 코스닥 쪽에서도 또 출시가 되고 네. 이런 쪽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사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 ETF도 그렇고 수익률이 좀 약한 측면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또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코스닥도 사실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지금 사실 지난 한 2, 3년간 굉장히 좀 상대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올해도 한 2, 30%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사실 불장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스피 기업들은 사실 글로벌 경쟁력을 이미 좀 갖추고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서 그런 낙수 효과를 지금 충분히 한국 기업들이 좀 누리고 있는데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낙수 효과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이제 투자를 점점 발표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코스닥
그 시총 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이제는 조금 이익 성장률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는 사실 그 코스닥에 있는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뭐 이익 성장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기대 심리라든지 아니면 코스피가 워낙 좋으니까 조금 따라 올라간 그런 면이 있었다면은, 이제부터는 뭐 이익 추정치도 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닥에서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바이오 섹터가 올해 이제 올 초부터 사실 뭐 알테오진이라든지 뭐 ABL 바이오들이 조금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들을 좀 내놓고, 최근에 이제 뭐 3천당 이슈까지 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좀 그 좀 신뢰를 많이 좀 잃었는데, 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대규모 또 애로가 다시 나온다든지 아니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좀 생기게 된다면은, 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익 추정치도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2차 전지가 사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좀 많이 이끌었거든요. 네. 바이오가 좀 주춤을 하면서 이끌었는데, 2차 전지 부분도 최근에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이제 고유가가 좀 지속이 된다면은 다시 이제 좀 시들했던 그 전기차의 판매량이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도 좀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ESS 저장 장치에 대한 매출 추정치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그 전기차 판매가 조금 바닥을 치고 내년도에 좀 돌아설 수 있으면 ESS 같은 그런 신규 산업, 신규 사업에서도 매출이 좀 붙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이익 추정치가 또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요. 네, AI가 엄청나게 큰 변화고 이거는 계속될 거다라는 거 알고 있고, 네. 이미 이 내러티브는 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네, 익숙해졌고, 그런데 익숙해졌다 그래서 지겨워진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어쨌든 익숙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해주신 2차 전지, ESS 쪽 전기가 부족해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는 맞습니다. 내용들인 것 네. 같아요. 물론 그게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는 다 좀 다르겠지만, 근데 시장은 항상 좀 새로운 새로운 거를 거 찾고 싶어 하시죠. 네. 찾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혹시 부장님께서 보시는 어떤 여기가 좀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런 부분은 있으십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지난 10년 동안 네. 그 미국의 M7 기업들에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네. 사실 성공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그 네. M7 기업들이 10년 동안 성장을 하고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도 한 3, 4년 지났을 때부터 매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애플은 좀 지겹지 않아? 이제 그 M7 뭐 빵은 좀 지겹지 않아? 그러면서 사실 이름도 많이 바뀌었었잖아요. 처음엔 오랜만에 빵이었다가 들어보네요. 그렇죠. 빵으로 투자를 했다가 네. 또 뭐 M7이 됐다가 네. 이렇게 계속 이제 중간에 뭐 테슬라가 좀 들어왔다가 뭐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 과정 속에서 계속 그냥 홀딩을 했던 분들이 가장 성공한 투자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뭐 AI가 한 3년 정도 챗GPT가 나온 지가 사실 이제 겨우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되면서 계속 뭐 에너지 얘기, 뭐 전력기기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나고 보면 지금 그 투자를 계속 유지했던 게 가장 좋았다라는 생각을 몇 년 뒤에 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게 생각을 답이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또 뭐 새로운 걸 또 투자하시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최근에 그 이제 뭐 그런 반도체 기업들의 그 인센티브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또 증시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런 부의 효과가 또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네. 얘기예요.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당연히 많이 벌었고, 벌었고, 주가도 네. 올랐고, 또 뭐 직원들 뭐 돈 인센티브도 많이 인센티브 받았고,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네. 하니까 근로소득도 늘었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네. 주식도 올랐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소비가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사실 뭐 백화점 주식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백화점 주식들도 계속 좀 좋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종목들로 보자면은 뭐 사실 최근에 이제 명품 주식들도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 관련된 기업들 상당히 좀 좋을 수 있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그렇죠. 경신을 하고 있고,
뭐 대만, 일본,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 증시가 다 좋기 때문에 이런 부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비재 주식들도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이제 소비재 주식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어려운 것이 어떤 브랜드가 유행할 때 제가 그 브랜드 주식을 사지 않으면 또 소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브랜드 주식에 좀 트렌디하게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그런 뭐 누구나 가서 쇼핑을 하는 그런 뭐 백화점 주식 이런 것들이 조금 편안한 선택지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그 한국에서도 많이 좀 눌려 있던 신재생 관련 그런 기업들도 이제 좀 이런 그 중동 이슈 때문에 그 에너지 안보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좀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재생 쪽 주식들도 조금 지켜볼 만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간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에 뭐 네, 조선 엔진 이런 것도 네, AI가 붙어서 또 맞습니다. 새롭게 네, 각광을 받잖아요. 이게 뭐 계속 시세가 갈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걸 찾더라도 AI라는 큰 그렇습니다. 그리고 줄기라든지 이제 네. AI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돈을 쓰는 그런 아. 소비재 그런 쪽을 좀 주시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 3년째 지금 AI 혁명 이런 걸 얘기하고 그 안에서 주식을 네. 잘 가는 것들을 찾고 있다 그래서 지겨워할 때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거 10년을 결국에는 보면 결국 M7에 투자했던 분들이 가장 성공했었고 네. 향후 한 몇 년간도 계속 AI 안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좀 소외를 받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사실 지금 그 서비스로 현금화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출을 못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진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기업들 중에서 좀 되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끄는 AI 서비스를 낸 기업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면 또 거기서 기회가 생길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결국 AI 안에서 도는 그런 투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는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럴 것 일단 같습니다. 네. 몇 년간은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 속에서 네. 거기서 창출되는 부의 효과로 뭐 소비 쪽 하더라도 새롭게 아니면 뭐 다른 분야가 나오든지 뭐 서비스가 나오든지 했을 때 그런 AI 산업 내에서 순환매 안에서는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잘하는 뭐 예를 네. 들면 아까도 말씀해 주신 뭐 반도체, 메모리 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강점을 가진 산업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 지금 증시 원동력이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지금 부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해 주신 비미국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건 그중에서 한국이 좀 더 갈 것이다라는 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까요? 이런 AI 그 캐펙스 사이클이 네. 계속되는 한 그 빅테크들이 쌓아놓고 있는 그 현금들이 그리고 지금도 벌고 있는 그런 현금들이 투자되는 기업이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캐펙스 사이클이 계속되는 한에서는 한국 주식은 계속 좋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면 뒤에 있는 네. 혹시 모를 위험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혹시나 뭐 경기가 부러지는 미국에서 뭐 그런 일이 생긴다든가 빅테크 기업들 중에 뭐 한두 곳이 좀 삐끗한다든가 네. 이러면 우리한테도 연결고리로 좀 피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가능성이 좀 적은 얘기지만. 네. 네. 그게 사실 지금 이제 가장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음. 이렇게 AI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 이게 과연 그러면 이 빅테크들이 나중에 몇 년 뒤에 회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사실 항상 상존해 있고요. 근데 그런 이제 우려들은 한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 3년 뒤에 네. 불거질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도 사실 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뭐 사실 그렇죠. 우리가 네네. 그 미국과 이란의 이런 이슈가 터질지도 사실 맞아요. 몰랐었고 그리고 이러다가 갑자기 뭐 미국이 또 조금 여기서 막 지속이 되면서 유가가 한 번 더 상승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뭐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사모 대출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한 회사가 다시 뭐 파산을 한다거나 뭐 환매가 안 된다거나 하는 이슈가 좀 터졌을 때 한 번씩 뭐 출렁이는 그런 이슈가 뭐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부장님과 종종 또 인사이트 나눌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운용본부의 이정우 부장님의 인사이트 오늘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여의도 인사이트까지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안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죠? 이제 저 나가고 나서
본부장님께서, 네, 김장렬 본부장님께서 들어오셔서 단독 방송을 하실 텐데, 김장렬 본부장님께서 3프로 구독 서비스 오픈하셨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하는 이야기, 또 본부장님만의 초격차 인사이트까지 구독을 통해서 수강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미 수강하고 계시는데, 박병창 이사님, 이선엽 대표님, 차영주 소장님과 장우진 대표님의 날카로운 시황 분석 교육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5분의 투자 시그널 담긴 시황 분석 영상 강의 제공되고요. 매일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실시간 스팟 시황 분석 강의도 제공이 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업데이트된 안내 말씀을 드리면 4월 25일 내일이네요. 내일 토요일 오후 2시 업로드 일정을 좀 안내를 해드릴까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제 강연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인기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박병창 이사님 구독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결제까지 해주시는 분들 박병창 이사님과 빈센트님의 VOD 업로드 되겠고요. 또 김장렬 본부장님 구독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 김장렬 본부장님과 빈센트님 VOD까지 업로드 일정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내일 2시 그러니까 토요일 2시에 업로드 예정이고요. 3프로TV 앱에서 구독 서비스 이용하시면 푸시 알림 통해서 알림이 간다는 내용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빈센트님 영상도 특별 혜택으로 제공될 예정이니까 또 많은 구독 서비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또 김장렬 본부장님의 단독 방송도 많이 함께해 주세요. 월요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